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코로나 재택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환자분들이 병원으로 가셔야 될 때, 병원으로 가신다면 과연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병원 치료는 현재까지 코로나 치료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까요? 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병원으로 이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병원으로 가신다면 어떤 치료를 받으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병원에 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의식장애가 있거나 정말 딱 들어도 호흡이 숨이 차 보신다거나 투석을 받아야 한다든지 증상이 뭐 굉장히 심하신 곧 있으면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조산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아 중증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선천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집에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병원에서 위기의 순간에 바로바로 의료진이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런 분들은 바로 입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봤더니 아직 우리가 병원으로 다 감당할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확진자가 막 여기 12월 1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저께는 이제 12월 19일에는 이제 6천 명대로 줄어들고 어저께는 5천 명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될 점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병상 대기자라고 해서 병상 배정 대기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확진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이제 판단했을 때 이제 재택도 가능하고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도 가능한데 병원으로 가야 될지 재택 치료를 받아야 될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군의관 분들께 연락을 해서 군의관 분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병원으로 갈지 아니면 뭐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갈지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확진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매일 이제 900명가량의 환자들이 아예 전화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환자들 많고, 심지어 응급실 바닥에서 투석을 한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조차도 병상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 의료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제 역량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만 봐도 이제 중증 병상 아무래도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그래도 병상이 조금 여유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80%가 준중증 병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만 겨우 남아 있고 중증은 15%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생활치료센터는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여기에 딱 반절로 잘라서 놨을 때 보면 이 준중증과 이 여기 보시면 중증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군의관 선생님들이나 공보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병상을 요청을 해요. 이런 환자분들 병원에 어떻게 이송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병원 없다 하고 또 다른 병원 여러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병원이 없어서 지금은 수도권에 있는 환자들 분들이 저기 충청도나 경상도 이런 데까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병상을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 보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만한 구급차가 이제 전체 구급차 중에서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런 환자를 119가 빨리 물론 119 소방관 분들도 굉장히 애써 주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구급대원분들도 애써 주시지만 이런 인프라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그런 돌파 감염이나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환자는 레키로나주와 렘데시비르 이 두 가지 약만 식약처에서 지금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약을
병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는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체 치료, 항바이러스 치료,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보조요법, 보존요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처음에 이제 항체 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항체 치료는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내 몸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침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코로나가 아예 세포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싸서 이제 면역 세포들과 함께 코로나를 이제 파멸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항체들이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거죠, 세포 내로. 있는데 특히나 이제 레키로나주가 이제 셀트리온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이고 이 약 같은 경우에서는 60분간 정맥 투여를 해야 되고 델타 변이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중증 환자 발생률을 72%까지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환자들이 그럼 레키로나 다 저도 맞고 싶어요, 저도 맞고 싶어요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맞아야 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 그러니까 경증, 중등증 환자들에 한해서 환자가 이제 중증으로 넘어갈 위험이 예측이 된다, 예상이 된다, 고위험군 환자다. 어떤 환자? 50세 이상의 환자, 초과 환자, 아니면 비만, 심혈관 질환, 폐질환, 콩팥이 안 좋은 환자,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항체 주사를 맞는 거죠. 60분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를 따로 격리 수용할 뭐 외래진료 센터 같은 것들이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상 레키로나주가 우리나라 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이 레키로나주를 맞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60분간 환자분들께 레키로나주를 투여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의료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그런 실정인 거죠. 그 다음 항바이러스 치료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앞에 항체 치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지금 막 오미크론도 나타나고 델타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게 있어야 이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세포 내부로 딱 들어오는데 이 항체라는 녀석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꽉 아물어서 만든 물질인데 이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은 요상하게 이렇게 변하고 델타는 이렇게 변했는데 델타는 우연히 레키로나가 맞았어요. 근데 오미크론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 치료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 변이가 생길 때마다 새롭게 다시 모형을 찾아야 돼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항체 치료가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물론 코로나 확진 환자는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겠지만 사실상 그 비용을 다 충당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의료 자원은 한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뭐 급성 감염기에 있는 그런 감염병 환자분들도 계시고 심장병 환자분들도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한정적인 의료 자원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항체 치료를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뭐 5일 이내에 뭐 맞는다 해도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에서 개발된 여러 항체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든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어떨까요?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이랑 무관해요. 그냥 바이러스 세포 내부에서 바이러스 RNA 단백질이 세포 내로 들어오는 거는 허용을 하되 그 안에서 얘가 두 개로 번식하는 이 과정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어서 변이에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희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바이러스제가 빨리 우리 특히나 경구 항바이러스제가 우리에게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이가 늘어가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사망률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최대한 다시 거리두기를 하고 부스터샷을 맞고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일하게 쓰고 있는 거는 렘데시비르 이거 하나거든요. 렘데시비어라고 하는데 이제 길리어드사에서 만들었고 베클룰이라는 그런 이제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FDA에서 승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WHO가 효과가 없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지금도 많이 쓰이곤 있는데,
대상이 있어요. 만약에 경증 환자, 나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집에 재택치료 받는데 저 렘데시비를 맞고 싶어서 입원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적어도 산소 치료를 할 만큼 숨이 차셔야 돼요. 그만큼 폐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단 조건이 있어요.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 치료받는 이런 아주 위중증 환자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라는 그 주사약이거든요. 이 주사약은 이 산소 치료를 할 만큼 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아주 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증 환자라고 하죠. 그 환자한테만 투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좁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이제 면역 조절제, 면역 억제제라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초반기에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개를 쳐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또 이걸 잡기 위해서 확 쳐 오르는데 이 치솟아 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는데 뭐 조그마한 외부 침입이 발생했다고 막 여러 가지 미사일도 쓰고 다 쓰면 문화재도 다 폭격이 일어나서 다 망가지고 애꿎은 민간인도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역 과활성기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에 증상이 계속되는 건데 이 면역 과활성기를 낮춰주는 게 면역 조절제, 면역 억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중증 심각 단계에서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 있다. 단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또 이걸 응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렘데시비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써볼 수 있는 약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그래서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예방하는 그러니까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하는 약이고 결국에는 항바이러스제로 바이러스의 번식을 증식을 막아야 되는데 이 렘데시비르와 스테로이드를 같이 짬뽕해서 써봤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약을 함께 써보는 건데 단 렘데시비르를 아까 인투베이션 기교호흡을 한다거나 정말 너무 심한 환자에서는 써보아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때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무증상이나 중등증 여기까지는 아직 산소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뭐 폐렴기가 있고 열나고 그냥 조금 뭐 기침하고 이 정도 환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해보자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만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태가 만약에 중증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다. 이때는 렘데시비르를 써볼 수 있는데 단 렘데시비르는 기계호흡을 해서 정말 호흡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폐렴이 심하게 진행한 환자들이나 에크모, 체외순환 장치를 이용해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초중증,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이제 악템라라고 해서 이것도 면역 조절제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 쓰는 약이죠. 뭐 그런 것들을 임상 시험 내 범위에 한해서 써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항바이러스제가 빨리 우리 곁으로 오는 것들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항바이러스는 렘데시비르는 중증에서밖에 써볼 수 없고 아직까지 뭐 효과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았고요. 항체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변이가 계속 일어나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백신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코로나 백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